사장님, 그 시계요 우리 아빠 시계랑 똑같아요? 그 말에 한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초침 소리만 들렸죠. 그녀가 내민 시계, 그건 30년 전 집을 나가던 아들에게 건넸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세상에 단 두 개뿐인 시계. 하나는 아들에게, 하나는 자신이 만든 복제 시계. 그런데 그 시계를 지금 낯선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니어 레코드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 골목 끝에 불빛 하나가 켜져 있습니다. 한태수 시계 수리점. 간판 글씨는 빗물에 번지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죠. 75살 한태수. 그는 오늘도 돋보기를 쓰고 작업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손등엔 세월이 새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시계를 다루는 순간만큼은 정확했습니다. 초침이 움직입니다. 틱, 틱, 틱. 그 소리가 가게를 채우면 태수의 하루가 시작되지요. 시간은 멈추는 게 아니야. 멈춘 건 사람이야. 그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해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이른 아침, 이웃 할아버지가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손엔 낡은 손목 시계 하나, 유리 표면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형님, 또 시계가 멈췄네요. 이젠 그 시계도 나이 먹었나 봐요. 그래도 움직이려는 게 어디예요. 우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사준 건데 버릴 수가 없어서요. 그 애도 요즘 연락이 없습니다. 태수는 시계를 받아듭니다. 무게가 느껴지더군요. 시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고쳐드리죠. 시계는 포기하면 안 되니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갑니다. 종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태수는 시계를 작업대에 올려놓습니다. 뚜껑을 열자 먼지가 앉은 톱니바퀴들이 보였어요. 그는 작은 붓으로 먼지를 털어냅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아이를 다루듯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했던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태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가게 한쪽 구석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조용히 퍼졌어요.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들리면 생각이 더 시끄러워지니까요.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치우던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관심 상품과 비슷한 시계가 올라왔습니다. 알림 하나. 태수는 손을 멈추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엔 시계 하나, 은빛 금속, 낡은 가죽줄, 그리고 뒷면에 새겨진 문구가 보였습니다. 투마이선 1994.6 오데드. 태수의 손이 떨렸어요. 숨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심장이 2번 세게 뛰고 이내 조용해졌지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했어요. 각인된 글씨, 삐뚤삐뚤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건 내가 새긴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어요. 30년. 그 긴 시간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태수는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시계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고쳐보려고 올린 건데 혹시 고칠 수 있으신가요? 아버지 유품.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들고 우산을 챙겼어요. 손이 떨려서 우산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문을 열자 빗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그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발걸음 소리, 빗소리, 초침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1994년 인천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기계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쇠가 부딪히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그 안에서 한태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46살. 그의 손은 기름때로 검게 물들어 있었어요. 매캐한 연기가 폐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2칸짜리 집. 아내는 식탁에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어요. 아들 준호는 구석에 앉아 기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음악학교 가고 싶어요. 태수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19살 준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음악? 그딴 걸로 밥 먹고 사나? 전 음악이 좋아요. 진짜 하고 싶어요. 아빠도 어렸을 땐 꿈 있었죠? 돈 말고 그냥 하고 싶었던 거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 내가 뭘 좋아하든 먹고 살 수 있어야지.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기타를 내려놓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아들의 눈빛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해 겨울, 공장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장이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들었어? 회사 망한대. 말도 안 돼. 주문이 그렇게 많은데. 사장이 빚 갚으려고 돈 다 썼대. 우린 월급도 못 받을 거야. 태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리고 며칠 후 공장 문이 닫혔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진 철문. 그 앞에서 태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손에는 법원 등기우편이 들려 있었습니다. 뭔데? 연대보증인이래요. 친구가 돈 빌리면서 당신 도장 찍었대요. 그 친구가 사라졌대요. 태수는 우편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4억 3천만 원. 그날 밤 태수는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병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준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말없이 지켜봤어요.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 음악학교는 못 보낸다. 돈이 한 푼도 없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이곳저곳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준호는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했지요. 어느 날 저녁, 태수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은빛 시계가 들어 있었어요. 몇 년 전 아내 생일에 사려고 모아둔 돈으로 산 시계였습니다. 태수는 시계 뒷면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투마이선 1994.6 오데드. 저녁 식사 후 태수는 시계를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 시간이야. 누구 말에도 멈추지 말고 내 시간으로 살아라. 준호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시계가 반짝였어요.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틱, 틱, 틱. 아빠 이거 미안하다. 더 줄 게 없어서. 준호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자기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 기타 하나, 그리고 아버지가 준 시계. 다음 날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안을 채웠어요. 준호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을 놓고 나왔지요. 아빠, 전 제 시간으로 살아보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수는 아침에 일어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속을 헤매며 아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버스 정류장, 역 앞. 어디에도 준호는 없었어요. 태수는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지요. 미안하다 준호야.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는 아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태수는 작은 시계 수리점을 차렸습니다. 낮에는 시계를 고치고 밤에는 아들을 기다렸지요. 그리고 똑같은 시계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준 시계와 완전히 같은 시계. 그 시계를 금고 속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언젠가 돌아오면 이걸 건네야지.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1995년 봄. 아들이 떠난 지 석 달째. 한태수는 작은 시계 수리점 간판을 달았습니다. 한태수 시계 수리점. 페인트 냄새가 아직 채 가시지 않았어요. 가게는 좁았습니다. 작업대 하나, 의자 둘, 벽에 걸린 시계들. 그것이 전부였지요. 첫 손님은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벽시계가 멈췄다며 들고 왔어요. 태수는 시계를 뜯어보고 건전지만 갈아 끼웠습니다. 얼마예요? 1,000원만 주세요. 고맙습니다. 장사 잘 되시길. 태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초침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영숙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오늘은 손님 있었어요? 한 분 오셨어. 그래도 다행이네요. 식탁엔 밥 2공기만 놓여 있었습니다. 빈자리 하나가 너무 컸어요.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되면 영숙은 준호 방문 앞에 서곤 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가 반복했어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고 다니려나. 태수는 아내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밤,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에요. 뭐가? 준호가 떠난 거,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요. 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의 꿈을 꺾었어.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예요. 그 애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영숙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우리 기다려요.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숙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식사를 하다가도 멍하니 공중을 바라봤지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아내가 무너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1998년 가을, 영숙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간단했어요. 시민성 우울증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치료하면 나아지나요? 마음의 병은 쉽지 않습니다. 영숙은 하루 종일 누워 지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태수는 아내에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영수가 조금만 먹어. 미안해요, 당신한테.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 있어. 우리 아들 한 번만 보고 싶네요.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2000년 겨울, 영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잠들듯이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이웃 몇 명이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태수는 관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아내를 지켰습니다. 준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지 못했어요. 영숙을 보내고 난 뒤 태수는 더 많은 시간을 가게에서 보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너무 조용했으니까요. 그는 밤마다 시계를 고쳤습니다. 손님이 맡긴 시계, 버려진 시계, 고물상에서 주운 시계. 모든 시계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아내는 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은 시계가 있었지요. 태수는 그 시계를 꺼내 작업대에 놓았습니다. 언젠가 돌아오면. 하지만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위한 기다림인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그 긴 세월 동안 태수는 하루도 빠짐없이 시계를 고쳤습니다. 멈춘 시계에 생명을 불어넣었지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쉬는 날도 없어요? 시계는 쉬지 않으니까요. 가족은 없으세요? 있었죠. 옛날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수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어요. 깊은 슬픔과 멈추지 않는 기다림. 1994년 그날 이후 준호는 먼 곳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의 하숙방, 기타 하나, 낡은 가방 하나. 그는 무대에 설 땐 이름을 숨겼습니다. 사람들 앞에 설 때만 이준이라는 예명을 썼지요. 하지만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은 여전히 한준호였습니다.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공연장을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돈이 떨어지면 공사장에 나갔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손목에는 늘 아버지가 준 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 한 귀퉁이에서 낯선 기사를 봤습니다. 전 공장 노동자 사기 연루 의혹 조사 중 한태수 씨
연대보증 피해. 준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내가 아버지를 망가뜨렸어. 그는 그날 이후 더 멀리 떠났습니다. 고향에서 가장 먼 도시로.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돌아가면 더 불행해질 거야. 2003년 준호는 작은 음악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서를 만났어요. 민서는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요. 둘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2005년 봄,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친구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유진으로 하자. 빛날 유 참될 진. 좋아요. 우리 유진. 준호는 딸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가슴이 뛰었어요.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워야지.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0년 비 오는 밤, 준호와 민서가 차를 타고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헤드라이트가 번쩍 빛났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충격, 그리고 어둠. 다음 날 신문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젊은 부부 교통사고 사망. 5살 딸 혼자 남겨. 유진은 이모 손에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은 시계 하나뿐이었어요. 그 시계는 유진의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시계. 그리고 2025년 그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늦은 오후 카페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론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한태수는 커피잔을 앞에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24의 젊은 여자. 유진이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어요. 아저씨,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태수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빛 금속, 낡은 가죽줄. 30년 전 자신이 만든 그 시계였습니다. 천천히 뒷면을 돌렸어요. 거기엔 각인된 글씨가 있었습니다. 투마이선 1994.6 오데드.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구했어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은 잘 없어요. 태수의 손에서 시계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버지 유품.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고쳐드릴게요.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시계를 꼭 쥐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눈매가 웃는 모습이 준호를 닮아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태수는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우산을 펼치지 않았어요.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수리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작업대 위엔 시계 하나. 30년 만에 돌아온 시계. 그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분해하기 시작했어요. 뚜껑을 열자 내부가 보였습니다. 톱니바퀴들은 녹슬어 있었어요. 하지만 구조는 완벽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시계였으니까요. 손가락 끝으로 톱니를 만졌습니다. 이 녀석이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작업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계를 고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녹을 제거하고 부품을 교체했어요. 윤활유를 바르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엽을 감았어요. 틱!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시계를 귀에 가까이 댔습니다.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살아났구나. 다음 날 아침, 태수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복도는 길고 조용했어요. 이 이름으로 된 사람, 혹시 기록이 있나요?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준호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잠시만요. 컴퓨터를 두드리는 소리. 태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네, 있네요. 2010년에 사망하셨네요. 교통사고로요. 가족은 있나요? 딸 한 명 있습니다. 이유진 씨로 되어 있네요. 태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2010년. 그해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고 시계를 고쳤겠지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르고 복도 끝에서 태수는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목소리가 복도에 작게 퍼졌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제 시계가 고이 잠들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시계. 그는 두 개의 시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준호가 지녔던 시계, 하나는 자신이 만들어 기다렸던 시계. 두 시계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초침이 함께 움직였어요. 틱, 틱, 틱. 완벽히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태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만년필을 쥔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유진에게 이 시계는 내 아버지가 가졌던 것이다. 1994년 6월 5일 내가 직접 만들어서 건넸지. 뒷면에 새긴 글씨도 내 손으로 새긴 거란다. 나는 한태수, 내 아버지, 준호의 아버지다. 내 할아버지란다. 30년을 기다렸지만 너무 늦었구나. 내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했어.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시계 옆에 놓았어요. 며칠 뒤 유진이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종이 울렸어요. 아저씨, 시계 고쳐주셨죠? 태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햇빛에 환하게 빛났어요. 준호의 눈빛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잘 가요. 시계를 건네며 함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편지는 뭐예요? 읽어보세요. 유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눈이 글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유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편지 끝줄까지 읽고 나서야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의 손에서 편지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자 위로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찾으셨을까요? 몰라. 하지만 이젠 내가 왔으니까. 태수는 금고에서 복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시계를 나란히 놓았어요. 하나는 내 아버지가 지녔던 시간. 하나는 내가 멈춰둔 시간이야. 두 시계의 초침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리듬. 유진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태수도 눈을 감았어요. 30년 만에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매일 수리점에 왔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태수가 시계를 고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심심하지 않니? 아니요. 좋아요. 뭐가? 초침 소리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태수는 손을 멈추고 유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엔 평온함이 있었어요. 며칠 뒤 유진이 물었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시계 고치는 거요. 왜?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이잖아요. 아버지도 이 시계를 소중히 가지셨고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천천히 배워봐. 유진은 작은 드라이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수가 유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급하면 망가져.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시계를 고쳤습니다. 초침 소리가 가게를 채웠어요. 그해 겨울,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태수 앤드 유진 시계 공방. 글씨는 유진이 직접 썼어요. 어때요? 좋아. 잘 어울려.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손녀분이네. 반갑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시계 또 고장났어요? 허허, 이젠 나보다 시계가 더 늙었어. 유진이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이건 건전지만 갈면 돼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좋겠소? 이렇게 손녀랑 같이 일하니. 그래요. 복 받았지요. 손님이 나간 뒤 유진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태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글쎄,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저녁이 되면 둘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태수가 라면을 끓이고 유진이 김치를 꺼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태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나한테 화도 못 냈지. 할아버지를 원망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이 시계를 버리지 않았잖아요. 30년 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태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남겨주셨어요. 그건 용서했다는 뜻 아닐까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이 전해졌어요. 어느 봄날, 가게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시계 공방이죠? 유명하진 않은데요. 아니에요. 소문 들었어요. 여기서 고친 시계는 절대 안 멈춘다고요.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계는 원래 멈추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멈추는 거지요. 무슨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움직여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와 유진은 가게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다시 움직이네요. 뭐가? 시간이요. 멈춰있던 시간이요. 태수는 손목에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또박또박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 시간은 멈춘 게 아니었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무엇을요? 용서를. 유진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 하지만 따뜻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할아버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서 수십 개의 시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틱, 틱, 틱. 모든 시계가 함께 숨쉬고 있었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이 왔습니다. 가게 불빛이 골목을 밝혔어요.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이제 괜찮아. 내 딸이 여기 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시계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서 다시 만났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분의 시간도 당신의 시간도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네요. 시니어 레코드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성장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